그 시간이 없어서 30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30분은 절대 안 넘기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가요, 진흙 말년의 역사적 발자취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주최 측에서 저한테 부탁을. 저희는 어저께 와서 해인사 앞에서 자고 1박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한 바퀴 돌고서요 여기로 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서도 이 논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이면 좀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준비된 원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은 최치원에 대한 연구는 이제 묵직한 책 한 권 분량의 연구사 정리가 나와야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연구가 답보 상태에 놓인 분야가 있습니다. 최치원의 생애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그 첫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사상입니다. 철학입니다. 사상 쪽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생애가 안 돼 있다는 게 참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최치원의 제당 생애, 당나라에 있을 때 생애에 대해서는 중국인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상당히 친척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치원 선생이 857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년이 늦어진 거다. 왜냐? 12살에 당나라에 가서 국자감에 들어가려면 14살이 아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4살에 들어가서 6년이 걸려가지고 20살에 합격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그래서 855년이 맞다. 이런 연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한 이후의 생애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인멸된 것이 주된 원인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일 속에 감춰진 말년의 발자취 역시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치원 선생이 남긴 문집을 자세히 읽으면 그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좀 놓친 대목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의 그 말년 행적은 삼국사기 열전 주 1번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학자들이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 우려먹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고 그 문집을 보면은 짤막짤막한 글의 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 밖에도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에 있으면서 홍리동 계곡에서 지었다고 하는 시 같은 것이 또 책이 아닌 그 석벽에 이렇게 새겨져서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시편들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최치원의 말년이 어떠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치원 선생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시리에 빠져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음풍농을 하다가 말년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바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유학자로서 매우 치열한 말년을 살고 갔다 하는 것이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가야산에서 과연 고정명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했나? 가야산에서 돌아가셨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이 하나였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고증적인 논의를 좀 할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말년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법장화상전에 상당히 좀 긴 대목이죠.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의 문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사륙병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사성어 수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연구 자료로서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장화상전은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졌고요, 중국에서도 없고요, 일본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날 연구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2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연의 끈이라고 하는 조류사람인데요. 최치원 선생이 특별히 가야산에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가서 보니까 경치도 좋고 또 은둔하기 딱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최치원 선생의 친형인 현준이라고 하는 스님이 해인사에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대 화엄종의 아주 최고가는 요새로 치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급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형이었어요. 형이 해인사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 인연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준에 대한 인적사항은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삼국사기면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형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이란 얘기죠. 동복형이란 얘기죠. 이 모형이란 말로 미루어서 최치원 선생은 이복 형제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이라고 쓰면 되지 특별히 동복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복형이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법장화상전에 보면은 최치원 선생은 현준을 사형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혈연을 나눈 형제지만 또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한 선생 밑에서 배운 그런 사형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이 법장화상전에 보면 그 밑에 인용문이 있죠. 그 인용문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최치원 선생의 집안, 가계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준이라고 하는 분은 대승원이라고 하는 벼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대승장은 바로 화엄종을 말하는 거죠. 화엄종의 최고 대가 있으니까 막 거기서 따다 대승장가를 붙인 것 같고요. 특히 또 원자를 붙인 거는 이분은 출가를 하셨지만 세속에서의 이름의 돌림자가 이 월음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라 붙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중국에 유학을 하신 분입니다. 현준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유학했다는 얘기는 어디도 안 나오면 여기 나와요. 이 대목에 나옵니다. 유학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최치원 선생이 12살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준 그런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한 사람 없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12살 먹은 어린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 유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 대목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해동전도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도 현준이 중국에 유학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을 보면 현준은 종남산, 당나라 종남산에서 화엄사상과 도교의 수론법을 배웠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이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에도 매우 뛰어난 것은 자기 형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준이라고 하는 스님과. 그리고 이제 유학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었고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요. 이 현준이라는 분은 이제 화엄종의 거장이었습니다만은 그 해인사에 와서 중국에서 배운 신선수를 또 전파하기도 합니다. 최치원 선생님 그 신선수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 밑에 나오죠? 가야보인법이라고 하는 그런 신선 책을 또 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이 이 합천 가야산 해인사 여기 있게 된 것은 바로 인연의 끈이 매우 작용하고 있다.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5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인사에서의 학술 종교활동. 종전에는 전부 음풍농월 시리에 빠져서 아주 힘든 난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우 치열하게 그냥 촛불이 완전히 100% 연소될 때까지 이렇게 자기 몸을 태우듯이 그렇게 살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밑에 주 12번을 보시면요, 그 짤막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최치원 선생은 매우 그 심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올린 시무 10조가 귀족들에게서 거부당하자, 그리고 이제 아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전국을 아마 유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간 곳이 바로 가야산입니다. 가야산에서 이제 가야산에 아마 마지막을 이제 최종 거기서 생을 마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나온 인용문을 보면요, 세속과 거리를 두면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치원 전승수라를 보면 방랑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결코 아니다. 방랑객이 아니다. 이제 그 점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최치원은 해인사에 있으면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합니다. 최고의 업적이 바로 오늘날도 전하고 있는 법장화단계. 중국 화엄종의 대가인 현수 법장의 전기를 쓰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또 화엄종의 대가인 그 원효와 함께 유명한 누가 있으나 의상이 있죠. 의상대사의 전기를 씁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완전히 양대 봉우리가 될 만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 것으로서 최후의 목적으로 삼고 저술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치원은 해인사에 영구 정착하기 전에도 해인사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물론 아까 현주 말씀드렸죠. 그에 못지않게 화엄 고승들과 교류가 긴밀하였습니다. 당시 현준이라는 스님도 있었고요. 정현, 희랑, 승훈 이런 사람들 여러 자료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합천 해인사 가면 희랑대가 있지 않습니까? 희랑대, 유명한 희랑대. 그 희랑이 이제 최치원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고 최치원보다는 연배가 좀 아래죠. 아래고 매우 아끼던 그런, 물론 유불이 다르긴 합니다만 나이로 봐서는 좀 후배급에 속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최치원은 현준의 제자이며 당대 화엄 고장으로 인정을 받았던 희랑과 깊은 교분을 나누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증희랑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주기도 합니다. 무려 10수입니다. 10수. 굉장하죠. 10수를 가지고 희랑화상의 일생 업적을 쭉 적은데 그냥 업적이 아니고 사상적인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적습니다. 오늘날에는 유감스럽게 수백 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최치원과 이 희랑화상과의 그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 해인사를 어지간히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해인사 일주문 옆에 있는 묘길상탑이라고 하는 3층짜리 탑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성철 스님의 사리탑이 있죠. 자원율사의 탑이 있죠. 그 탑에 치여가지고요. 그 신라 때 그 최치원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3층 석탑이 초락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건데 거기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3층 석탑은 뭐냐면은 참 알고 보면 참 슬픈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895년 무렵에 이제 그 세운 그런 석탑인데요. 그 최치원 선생이 그 안에 내력을 제가 탑지를 거기다 썼어요. 근데 이게 1966년에 도둑을 맞았다. 도굴꾼이가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참 천행으로 장안동 보미숙센터에서 도둑놈이 잡혔어요. 고구마 주기처럼 쭉 부르라고 하니까 쫙 나온 거죠. 되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치원 선생이 남긴 글이 하나가 문집에 추가가 됩니다. 대단히 귀중한 글입니다. 거기 보면 뭐냐면은 895년 당시에 민중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절에 쳐들어갔어요. 절에 쳐들어가서 불상도 훔치고 돈도 빼앗아갔고 곡식도 빼앗아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나라가. 그때 이제 할 수 없어서 승군을 조직합니다. 승군. 외적이 쳐들어와서 외적을 막기 위해서 승군을 조직한 게 아니고 이 민간의 도적대를 막기 위해서 승군을 조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승군에 관한 기록으로서 아주 확실한 기록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외적을 막아내기 위한 승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승군이 죽었습니다. 그 승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 3층짜리 석탑을 세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상수리 한가마씩을 모아서 그걸 팔아서 세웠다고 하는 건데 오늘날 저렇게 푸대접받아도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요, 밑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묘길상 탑 뒤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매우 중요해요. 이거를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린 게 대단히 애석합니다. 자, 그 앞에 이제 가면 또 청량사라고 있죠. 청량사. 청량사에도 승군이 조직이 됐는데 청량사 부근에다가도 탑을 세워갖고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탑을 못 세웠어요. 그 탑지를 그냥 여기다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발견이 된 그런 아주 뭐랄까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적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정말 초라하기 짝이에요. 주변에 막 선사들 엄청나게 큰 비에 가려져 가지고 전혀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매우 이 승훈이라고 하는 또 스님이 있습니다. 최치원도 글을 썼지만 승훈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글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윤년에서 을묘년까지 7년 사이 천지가 온통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니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행동이 짐승과 같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훈이라는 사람이 또 시를 안 지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지자들이 전부 다 신선술만 갖고 앉았으니 신선도만 갖고 앉았으니 저런 마군이 어떻게 쳐들어오지 않겠느냐, 마군을 멸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가야산이 풍수지리산을 매우 좋고 신선술을 닦기 매우 좋다 보니까 승려까지도 불도를 닦지 않고 신선술을 닦으니까 이 꼴을 안 당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아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쪽 밑에서 첫 번째 인용을 보면 이 선곡을 신선할 만한 계곡을 영원히 신정하옵소서. 너무 지금 신선술이 막 이렇게 그쪽에 빠져 있으니까 좀 신정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기원의 내용을 그 탑재하는 쓰고 있습니다. 자, 29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2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신라 말기의 상황을 깊숙이 보면 최치원과 이 승훈이라는 사람의 그 인식을 보면요, 두 사람의 인식이 똑같습니다. 어째 중국에서 전쟁이 끝나자 이게 전쟁과 흉년이 왜 신라로 오냐라고 하는 인식이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깊숙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치원은 묘길산 탁기에서 보살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뭐냐? 호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호국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장이 말년에 해인사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호국의 호국,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도 있는 거지 나라가 없이 어떻게 종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호국사상, 이걸 갖다가 부르짖는데 앞장섰고 그를 위해서 바로 집필을 한 건데 화엄종의 대거두인 의상대사와 헌수법장의 그 저술을 지어도 바로 호국사상의 목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쪽 그 해인사의 은거와 화엄사상의 격취라고 그 대목을 보면요, 그 굉장히 화엄사에 남긴 저술들이 많은데요, 쭉 연도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은 뭐 선도하고 교가 있고 선이 있는데 선도합니다만 주로 교종 쪽으로 말하자면 화엄종을 했던 3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이 과연 신라의 화엄종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중국의 지영으로부터 신라의 우상으로 내려와서 신림, 수능, 이정을 거쳐서 최치원 자기 형인 현준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희랑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님은 신라 말기에 불교사, 특히 화엄종의 그 말하자면 맥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이 부속전자전이 오늘 이제 의상대사전이 전해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그 저술 목적이 법장화상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은 호국정신에 거기에 맞춰져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32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최치원에게 해인사는 정신적 사상적 교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엄 대덕으로 해인사에 주석하면서 종교계를 이끌었던 친양 현준에게 협조하면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인사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치원은 898년 끝까지 않게 정계에서 물러나 전국을 방황하게 되었고 최후에는 가족과 함께 해인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렵 해인사의 상황은 거의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서 895년을 전후로
승군을 조직해야만 사찰을 수호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무릅쓰고 해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최치원의 심정은 매우 참담했을 것입니다. 최치원은 904년 무렵에 법정화 상자를 찍고 뒤에다 발문을 씁니다. 이 32쪽 마지막 단락이요. 그게 이 최치원 선생의 말년의 모습을 갖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인용들이 잘 안 돼요. 이걸 보면요, 최치원 선생은 이 법정화 성전과 의상대사전을 지으려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온몸이 다 등창해 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소신공양, 자기 몸을 태워서 공양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내용이 다 여기 나오는데도 제대로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해인사에서 최치원 선생이 얼마나 악정무도하면서 저술에 힘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33쪽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두 번째 한 단락 올라가 있습니다. 최치원은 법장화상금 말미에서 꿈 얘기를 매우 많이 합니다. 꿈 얘기를 자주 하는데 법장화상전 전편에 걸쳐서 현수 법장의 아주 기이한 행적을 다수 소개를 합니다. 유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유학자들은 자불어 괴력난신, 공자는 괴력난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데 최치원이 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쓰거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령이 유자인 그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던 공자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없애려는 간절한 소망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시대였다면 이런 얘기 안 쓰시겠죠.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삶이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계를 초월한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초는 역시 나약한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한 현재의 삶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종교적 경지에 의지함으로써 시름을 달래고 위안을 얻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분은 난세를 살았던 분인데 마지막에 끝까지 유학자로만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유학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유학은. 종교가 역시 있으면 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죠. 최치원이 말년에 불교에 심취했던 것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인사 은거 시절 불교는 최치원의 의식의 언저리에서 잠시라도 떠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화엄의 세계에 몰입하였습니다. 실로 이전에 체득하지 못한 경지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교에서 크게 교와 선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통 교종은 약간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종은 개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최치원 선생은 30대 때, 40대 때 젊었을 때는 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개혁적이죠. 근데 이분 말년에는 나라가 막 다 망해가는 시절입니다.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마 화엄종, 교종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종을 중시하고 그와 관련된 저술을 쓰게 된 것은 그런데 연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908년에 최치원 선생이 신라 주창군 흑성 탈각 등록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최치원 선생이 언제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저술로 봤을 때 연대가 반드시 분명하게 표기된 게 바로 이 신라 흑성 탈각 등록이라고 하는데 908년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50대 초반에 쓴 글입니다. 지금까지 전하는 것 가운데 분명하게 연대가 기술된 것은 최후의 것입니다. 아마 저는 50대 초반에 절필을 했다. 붓을 꺾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글을 썼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연대가 적히지 않아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보십시오. 신라 호국성, 성 이름이 호국성이에요. 팔각 등록이라고 하는데 호국성이라는 성의 이름이 시사하듯 호국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년에 쓴 글인데 그 말년에 쓴 글이 호국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호국에서 더 나아가서 존왕사상,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뭉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재앙 내린 것을 아직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땅은 여전히 간악한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시국이 위태로우면 생명체가 모두 위태로우며 세상이 어지러우면 물정도 어지러운 법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줄을 쳤어요.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결심하면 대개 불사를 높이는 것이다. 불사는 뭐 때문에 높이느냐? 허국을 위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등불을 다루는 누각이죠. 등루에 내건 등불은 지혜의 등불이면서 동시에 호국의 등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창문은 오늘날의 대구죠. 대구에 있는 그 호국성 팔각 등루기에다가 선판을 붙입니다. 거기에 등불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 선조들은 최치원을 유선이라고 했습니다. 유선이란 말은 유학자임에도 선인이라는 얘기죠. 이 말이 가야산 해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최치원 선생이 세상을 등지고 한문야학, 한가한 구루, 그리고 끼룩끼룩 들판을 나타내는 두루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문야학과 더불어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미망사세, 결코 이 속세를 벗어나서 가야산으로 들어갔지만 미망사세, 이 세상을 결코 잊지 못했던, 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천생 유학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였습니다.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발자취로 보면 최치원 선생은 유학자의 본령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야산의 신성과는 거리가 먼 일. 그래서 오늘날 18년으로 음료에 배양되는 것도 다 그런 것을 평가한 우리 선대 유학자들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선사상과 관련된 설학까지 부정하는 얘기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결론은 잊지 않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